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인강드림 제2회 온라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41번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광역시가 아니고 뭐죠? 광역계획권입니다. 네.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해야 맞게 되죠. 다음 2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에서 상위계획은 뭐죠? 국가계획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3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을 수립한다가 아니고요.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는 거 맞아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입니다.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 맞죠. 다음 4번.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1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한다.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잖아요. 네, 그때 기초조사 정보 체계는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죠.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 2, 3, 4가 모두 틀렸죠. 5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은 공청회를 열어서 그렇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2번이고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시당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도지사 결정이 아니고 시당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참 중요한 지문이죠. 시당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다음 2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은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할 시장 군수가 위반함이 원칙이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죠.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결정이 틀렸죠.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해야 될 대상 3개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이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잖아. 또 하나가 있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들이다. 그죠? 네. 다음 4번.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그렇죠. 관경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협의 요청을 보고 며칠?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통 그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는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알게 되죠. 네.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2번 그렇게 됩니다. 네. 다음 43번 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임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다. 그렇게 되죠. 네, 생산관리지역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네요. 네, 보존관리지역이 아니고 생산관리지역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보존관리지역은 어떻게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이 존재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맞게 됩니다. 다음 44번 보죠. 자, 다음은 44번이에요.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와 공공시설 기속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겁니다. 1번, 녹지적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원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에 1개월 이상 장기간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녹관자 1적 개발허가 대상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관리지원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난리 나겠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죠. 오케이.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단 1개월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4번,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변경. 그리고 부지 면적 5% 부분에서 축소 변경은 그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다 맞죠. 5번, 개발허가 받는 자 행정청이야. 행정청의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렇죠. 개발허가 받은 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항상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기속이에요. 관리청의 무상기속이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청의 무상기속이 아니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개발허가 받은 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개발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기속되고 무상기속되고, 종내의 공공시설은 개발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의 경우에는 개발허가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1번, 국방상,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 안에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공계획 사업은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죠.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은 유보됩니다.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되나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장관이 그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공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확한데요. 다음, 시가와 유보기간은 그렇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공 관리기로 유보기간을 정하게 되죠. 3번, 허가권자는 한 가구당 기존 축사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인 허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개발은 오직 허가사항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허가사항만 법정돼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허가 신청 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맞게 됩니다. 다음 4번이죠. 자,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허가 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오직 허가사항으로 법정된 것, 즉 허가사항으로 법에 정해진 것만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신청하면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은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임의사항 자체가 없어. 임의로 할 수 있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 그 자체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돼요. 정답은 4번인 거예요. 5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있는 산림원에서 임목벌채, 조림 및 용림의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이 법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6번 볼까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용도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거. 준주거지역은 얼마죠?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하다가 준주거지역은 500.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용적률 최대 한도를 정하게 되잖아요.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전원공업지역이 300, 일반공업지역이 50씩 증가하니까 일반공업지역이 350, 준공업지역은 400이 되죠. 400. 중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죠.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 1,500이고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감하면 돼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이 1,500, 일반 상업지역이 1,300, 유통 상업지역이 1,100, 근린 상업지역은 900이 되죠. 90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한다. 그렇게 되죠.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지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 100, 2종 일반 주거지역이 150, 1종 일반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 2종 전용 주거지역이 150,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단 준주거지역은 500 그렇게 되잖아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이하 불과해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은 근린 상업지역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7번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빈칸 A, B, C의 순서대로 맞는 것을 찾아라. 도시적, 관리적, 농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과 금필,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그중 근적지역이 가장 까다로운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연, 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다음 2번 도시적,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 녹지지역, 녹지지역 중 근적지역이 가장 까다로운 보존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잖아. 관리지역이라면 그중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존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8번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틀렸죠? 뭐죠?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기준은 국장, 공식처럼. 기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같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이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 기준, 가복당 40점 이상이면서 40점 이상이면서 전체 평균은 60점 이상일 것. 기준이 전국적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항상 중앙정부가 정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공식처럼.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의무적 포함사항이잖아.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포함되는 거 뭐죠? 기반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2번은 포함할 수 있다가 아니고 포함하여야 한다. 그렇게 틀렸습니다. 택지개발 초주법상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활료 10년이 지난 지간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3번이 답이죠.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의 의무적 지정 대상 이렇게 보잖아. 정택이는 10년이잖아요. 정택이는 10년. 정택이가 뭐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이잖아. 신호기는 30만이죠. 신호기는 30만.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중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잖아요.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웃었죠. 네. 그 3번이 답이고요.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얼마가 넘어야 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20만 제곱미터는 네, 의무가 아니고 임의적 지정 대상.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임의적 지정 대상, 즉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의무상이 되려면은 그 면적 뭐 얼마?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음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준주거지역에서 신설되기 때문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의 지구들 용적률 140% 이내에서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48번의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을 설명했네요.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틀렸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고 항상 그 지정 절차를 비교하잖아요. 지방의회가 아니고 뭐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특징이 뭐죠?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는 게 특징이고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게 특징이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늘 비교했잖아요. 틀렸습니다.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100만이 아니고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최소 지정 면적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렇게 되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 물어볼까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축과 증축은 건축급상 건축이기 때문에 신축과 증축을 할 목적으로 건축급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축과 증축을 할 목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하죠? 신축과 증축에 대한 건축급상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2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부과 시기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건축급상 신축과 증축이 끝나면은 준공서를 받아야 되잖아. 준공서를 뭐라고 하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 시기.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대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행위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신축과 증축을 할 목적으로 건축법상 건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부과 시기.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자는 신축과 증축 행위가 끝나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받은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 납부 시기. 이 세 가지는 늘 시험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시험에 나오잖아. 통째로 이게 한 문제 나온 적도 있다고.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그렇죠. 임금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연결수도를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연결하수도 포함, 연결수도 포함, 진입도로 포함. 단 학교 중 대학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됩니까? 대학은 제외됩니까? 제외. 그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5번. 4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50번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1번. 주거지역의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1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성장관리구역이 뭐죠?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을 개발이죠. 성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은 어디에 지정하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이미 성장이 끝나버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에요. 2번.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환경쟁위원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다 맞게 되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3번하고 4번은 꼭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면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해야 되고요. 맞게 됩니다.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51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구를 결정하는 지역이다. 정확하죠? 용도지구가 뭐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 지정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용도지구가 도시공관리구를 결정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1번 정확한데요. 2번. 야생 동식물 수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중요시설 보호지구이다. 틀린 것 2번이 틀렸죠. 여러분 그 중요시설 보호지구 여기서 야생 동식물 서식시설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중요시설 보호지구가 아니고 생태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구나. 경관지구는 그렇죠.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 지정 가능하고요. 지락지구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지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연지락지구 맞죠? 네. 자연지락지구 지정 목적이 뭐죠? 녹관, 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복합 용도지구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구는 3개죠. 111개.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하나여 복합 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됩니다. 정답은 네, 2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네, 52번이고요. 국토교획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공계획시설 4번, 그렇죠.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확합니다. 다음 2번. 도시공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데요. 3번.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그리고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상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되잖아요. 4번. 국토교통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죠. 관계되는 시장으로서의 의견을 두고 직접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잖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누가 시행하죠? 관할도지사.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누가 사업을 시행하죠? 국토교통장관. 정확한데요. 다음 5번.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실효 규정은 신설된 지 한 3년 됐는데 아직도 시험에 한 번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네,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5번이 네, 정답이 됩니다. 다음 53번이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에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한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한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도시개발조합의 절차상 아직 설립이 안 된 경우예요. 그럼 태어나지 아니한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될 수 있지만 네,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1번 틀렸고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일로부터 몇 개월이죠? 1개월. 1개월 내에 그렇죠.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제한장이 통보한다. 1개월 이내에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네, 2번이 정답이 되죠. 국가철도공단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에게 요청이 아니고 제한. 여러분 그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추동기관이잖아.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추동기관장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장에게 요청이 아니고 뭐죠? 제안할 수 있죠. 공공기관장과 정부추동기관장은 제안. 여러분 그 국토교통부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틀렸고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누구에게 요청하죠?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은
네,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다음 5번.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누가 요청한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4번, 5번 딱 묶어서 외워놔야 되죠.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아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문제구나. 네, 맞는 것은 네, 2번.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54번을 볼까요? 네,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 규모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정 전 중앙정부하고 지정 전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로 분할하여 지정한 분할지정이잖아. 근데 분할지정 요건,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의 면적은 각각 얼마? 1만 정도 이상 규모로 분할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니까 전체 구역 면적은 2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만 분할지정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실시기간은 3년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기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사유를 확인하면 되죠. 해제 사유도 비교적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4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다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고요. 3, 4, 5번. 3번, 4번, 5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차피 해제 사유는 자주 나오니까 시험에 꼭 확인을 하고 복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5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공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선정된 개발계획 안에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하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그 선정된 개발계획 안의 응모자가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응모자를 우선하여 도시개발 사업 수행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틀렸고 3번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 그 응모기간은 며칠? 90일.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번 지정권자는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한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4번. 55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맞는 거 찾아야 되니까. 다음 5번. 위 4번의 경우 공모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가 아니고 누가 정하죠? 시행자가 정합니다. 시행자.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행자가 정한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맞는 것은 4번이 정답. 그렇게 돼요. 다음 56번 볼까요?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작성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오늘 연습 많이 했던 둘 다 모두 맞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토지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틀렸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정하면 가만지잖아. 줄여서 정할 수 있지만 면적이 넓은 토지라고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는 없죠. 틀린 것은 3번이에요.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죠.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잖아. 이게 뭐죠? 입체환지잖아. 입체환지.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이죠. 건축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 아파트 구분 소유권, 그리고 그 아파트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거 입체환지잖아요. 그때 입체환지의 요건이 두 가지잖아.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기업,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고 뭐죠? 신청이 있을 때죠. 니은. 입체환지 요건, 기억 니은, 입체환지 요건 정확하잖아.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공공시설 용지, 시청 용지, 학교 용지 이런 거. 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할 때는 적용한지 기준 중에서 두 가지죠. 위치와 면적 등에 있어서는 적용한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위치와 면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57번입니다. 57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환지 예정지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환지 계획 인가 후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틀렸구나. 여러분 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필요적 절차가 아니고 임의적 절차예요. 그래서 지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만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의무적 지정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임의적 절차죠. 임의적 절차. 환지 예정지 지정은 임의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2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예정지의 그렇죠. 위치, 면적. 당신들이 몇 번째 위치에 찾아가서 몇 제곱미터를 사용 수익하세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될 토지 위치 알려줘야 되고 사용 수익 관한 면적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 몇 제곱미터를 찾아가서 언제부터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 시기 세 가지를 알려야 되잖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들에게 세 가지를 알립니다.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된다. 정확한데요? 그래서 정답은 5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3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야. 그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이 기간이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존속 기간입니다.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은 이 기간이야. 이 기간 동안 다음 날이 아니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되면은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만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4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죠.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여 줄 수 있다. 그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이 곧 환지 예정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를 말하잖아요. 효력 발생 일자를 따로 정하여 줄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맞는 거고요. 5번.
시행자는 채비제 용도로 환지 예정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지만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채비제 용도로 환지 예정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 수익은 물론이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없다고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처분된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항상 OX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고 X는 왜 틀린지를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다음 58번입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효과입니다.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청산금이 결정된다. 여러분 청산금은 덜 우리가 준비해 왔잖아.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구분하잖아요. 언제 결정해요? 대답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야.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해요. 결정은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야. 확정은 언제 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확정이잖아요. 다음날. 그럼 여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니까 결정이 아니고 확정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확정되는 거라고. 이걸 이렇게 평소에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구분해 두지 않으면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죠. 1번 틀렸고.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요? 시행자가 가져가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서 정한 자가 아니고, 보류지를 누가 가져가? 환지계획서 정한 자가. 그렇게 되잖아.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날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류지의 소유권은 환지계획서 정한 자가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3번.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투지에 전속하는 것은 그렇죠.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번도 틀렸죠? 4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환지받은 토지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종전토지 존속의 원칙이야. 종전토지의 존속 하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을 한다. 그렇게 되죠. 5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렇죠.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를 건다. 5번이 뭐죠? 환지 처분의 효과 1번이 이거잖아. 늘 보던 지문 아니에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59번 보겠습니다. 59번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이 허가 대상이죠.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 근조장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죠.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이니까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잖아. 그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지만 경작 목적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단 경작지에서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는 이민상에서 제외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 쉽죠.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이 정도는 꼭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자, 다음은 60번이고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시장 수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맞죠? 네, 토지 면적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정확한데요. 2번.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할 때는 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조합장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할 때는 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성립이 아니고 설립 인가 후 며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30일 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로 성립하는 게 아니죠. 4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면 공유자 전부가 조합원이 아니고 그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보잖아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가 아니고 언제? 관리 처분계획 인가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은 지위 이전이 금지되잖아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가 아니고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그렇게 되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네.